안녕하세요. 코스모스 동아리 부원 임수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원자 모형의 분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자는 무엇이고 원소는 무엇일까요? 아마 쉽게 설명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소와 원자는 문득 들었을 때 비슷한 어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자와 원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원자는 간단히 말해서 입자를 가리키고 원소는 종류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가서 메뉴를 보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라떼를 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뜨거운 아메리카노 1잔, 라떼 4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메뉴는 바로 원소를 가리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냥 카페 메뉴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다 쳐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입자들이 두 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입자들을 바로 원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율표 앞에 붙어있는 글자는 원자일까요? 아니면 원소일까요? 주기율표는 우리가 알다시피 H2 같은 혼합물이나 CO2 같은 혼합물 등이 없습니다. 주기율표는 H, HE 등 순수한 각각의 종류들만 나타냅니다. 여기서 바로 힌트가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주기율표는 종류를 나타내서 구분 지은 거기 때문에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원자설인 돌톤의 원자설과 원자 모형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톤의 원자설을 자세히 보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원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화합물은 한 원자와 다른 원자가 정해진 수의 비율로 결합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돌턴의 원자설에도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으며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위원소란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H지만 중수소는 H2이고 삼중수소는 H3입니다. 왜 이 각각의 질량이 다른 것일까요? 이 질량은 수소의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똑같지만 원자 핵 속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헬륨이라는 수소라는 원자 핵에는 원자 핵 플러스 1밖에 없지만 중수소에는 원자 핵 플러스 1 양성자와 중성자 하나가 있고 삼중수소에는 원자 핵 플러스 1과 중성자 2개가 있습니다. 이 중성자에 의해서 질량이 달라집니다. 돌턴의 원자 모형은 이 첫 번째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걸 이용해서 공 모양을 추측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슨은 원자에 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바로 음극선과 관련된 실험이었습니다. 음극선 실험은 4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톰슨은 바로 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전자를 발견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톰슨은 가정을 했습니다. 음극선을 쭉 쏘아 보냈을 때
여기 위치한 바람개비가 음극선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다. 이 음극선에는 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자는 질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개비가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음극선을 쭉 쏘았을 때 플러스 쪽에 그림자가 생긴다 라고 가정하였는데요. 음극선은 마이너스를 띤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쭉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 쪽에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성에 관련된 실험을 했었는데요. 음극선이 자석을 대었을 때 휘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톰슨은 음극선이 전하를 띤 입자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번째로 음극선은 음의 전하를 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하였는데요.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 걸 보고 톰슨이 음극선에는 음의 전하가 있구나를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실험을 통해 톰슨은 이 전자라는 녀석을 발견하였는데요. 이 실험을 기반하여 톰슨은 플러스가 이렇게 원자 모형 안에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푸딩 원자 모형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과 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더퍼드는 먼저 알파선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알파선을 산란할 수 있는 그런 박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알파선은 헬륨 2 플러스 양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온을 과연 얇게 바른 금에 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선은 금을 그냥 통과했지만 간혹가다 가끔가다 몇 개의 선이 여길 튕겨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나간 선들의 위치가 다 스크린판에 묘사가 됐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물체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물체의 정체는 바로 원자 핵입니다. 원자 모형은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플러스의 양이온, 원자핵 안에 플러스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바깥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속도 물론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속에도 양성자가 원자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알파선이 이 금속을 통과하지 못하고 간혹 가다가 튕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He2 플러스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실험을 통해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원자 중심에는 플러스를 띤 작은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하자가 돌고 있어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을 나타내며 원자핵과 전지의 정전기적 인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회전운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더퍼드가 묘사한 원자 모형은 바로 플러스야 원자핵을 중심으로 태양계처럼 무질서하게 전자들이 빙빙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게 되면 전자기파가 방출이 됩니다. 하지만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러더퍼드의 모형만으로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기학 이론에 따라서 원운동하는 전자는 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전자기파를 계속 방출해내는데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가 계속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자가 힘을 잃기 때문에 더 강해진 원자핵 쪽으로 끌려가 원자에게 충돌해야 합니다. 또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당시에 큰 관심사였던 수소 원자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는데요. 이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더퍼드의 모형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태양계처럼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 전자의 모형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는 계속해서 이 원자핵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방출한 에너지를 바로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파를 방출함으로써 전자는 계속해서 힘을 잃게 되고, 결국 힘을 잃게 된 전자는 더 힘이 강한 원자핵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원자핵과 전자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출되는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수소 원자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선 스펙트럼으로만 표시가 되지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의해 수소 선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으로밖에 표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바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더퍼드의 한계점을 발판 삼아 원자 내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전자가 회전하는 고정된 위치에서 회전하는 그런 궤도가 있다고 보어는 가정했는데요. 한번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원자핵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 삥 둘러싸서 4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껍질을 바로 K 껍질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L, 세 번째를 M, 네 번째를 N이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에서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무질서하게 러더퍼드처럼 태양계가 빙빙 돌듯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몇 개의 원 모양 궤도를 따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 궤도를 바로 전자 껍질이라 하는데요.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는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전자수가 있습니다. 한번 수소 원자 모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 모형은 원자핵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는 바로 K 껍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이 플러스 12이므로 세 번째 껍질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배치하는 경우는 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전자를 배치하는 재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과 관련된 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은 중성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전자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전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을 하죠. 이렇게 그 원자핵의 둘레를 계속해서 도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 확률 분포를 통해서 모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전자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오비탈이란 것인데, 오비탈은 이 전자 확률 분포를 그래프상에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비탈의 종류에는 S, P, D, F 등 많은 오비탈이 있는데요. 이 4개의 모양은 제각기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축도 다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모양이 단순하고 쉬운 S와 P에 대해서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 오비탈은 그냥 X축과 Y축이 있을 때 여기 원형으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계속점을 이렇게 꽉 채워서 그 오비탈에
그 전자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p 오비탈의 경우에는 p 오비탈은 s 오비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겼는데 p 오비탈의 모양은 바로 z축을 포함한 x축 이렇게 R형 모양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전자의 확률상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채우지 말고 점을 통해서 확률상의 분포로 그 정도만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S오비탈과 P오비탈을 그려봤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다뤄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처음에 돌턴 아저씨는 이렇게 공을 원자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톰슨 아저씨는 음극선의 실험을 통해서 여기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구나를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러더퍼드의 알파선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가운데 원자핵이 있구나 이거를 밝혀내게 되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전자들은 양성자를 원자핵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한다. 하지만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만약 원운동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전기적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순서 스펙트럼도 연속 스펙트럼이 되어야 하는데 왜 선 스펙트럼이 되냐 하면서 보어 아저씨는 이렇게 궤도 모양의 원자 모형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원자 모형의 변천사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잠깐 오비탈을 살펴봤는데 먼저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톰슨 아저씨나 러더퍼드 아저씨나 보어 아저씨처럼 이렇게 전자 모형상에서 전자를 나타내지 않고 이 오비탈이란 전자 확률 분포 이 친구를 통해서 원자 모형 안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모형에서는 가운데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밖에 볼 수 없고 전자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 전자는 오비탈을 통해서 그려지는데 가장 단순한 모양인 S 오비탈은 원형 다음으로 단순한 P 오비탈은 R형형으로 그려지는데요. 과연 이 S와 P가 무슨 일을 할까요? S와 P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한번 자세히 지금 마무리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주위에 원자의 주변에는 전자 껍질들이 있구나. 이 전자 껍질들의 이름이 다 그때 주어졌었죠? 가장 안쪽에 있었던 것은 K이고 두 번째는 L, 세 번째는 M, 네 번째는 N이었습니다. K는 당연히 맨 안쪽에 가장 첫 번째에 있기 때문에 K의 번호는 당연히 1이고요. L은 당연히 2고 M은 당연히 3이고 N은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자 껍질의 종류 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껍질에는 K, L, M, N이 있고 이것들의 번호 수는 N은 1, 2, 3, 4가 됩니다. 근데 오비탈에서는 이 N을 주양자수라고 부릅니다. 주양자수의 자세한 의미는 알 필요 없이
그냥 전자 껍질의 번호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방위양자수라고 L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주 양자수가 n인 오비탈의 방위양자수는 0부터 n-1까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k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에서는 그냥 0이 되고요. l은 0하고 1, m은 0, 1, 2, n은 0, 1, 2, 3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위양자수란 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양자수란 오비탈의 3차원적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로 전자 부껍질 또는 부양자수라고 합니다.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나타낼 때 S축하고 Y축으로밖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어서 3차원적 모양이 되었습니다. S는 2차원적이지만 반면에 P는 3차원적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 숫자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방위양자수 얘기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방위양자수가 3차원적 모양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체 방위양자수가 0인 오비탈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3차원 오비탈이 아닌 2차원 오비탈이 되겠죠? 바로 이 0은 S 오비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S 오비탈에는 K껍질에도 있고 L껍질에도 있고 M껍질에도 있고 N껍질에도 있네요. 근데 이 K껍질에 있는 S오비탈하고 L껍질에 있는 S오비탈이 과연 같을까요?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껍질수 주양자수 N을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S오비탈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K의 S오비탈은 그럼 S가 되겠고 L의 S오비탈은 ES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주양자수가 2이기 때문에 N이 2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 대입하면 ES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자 껍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에는 그럼 주양자수가 1이어서 방위양자수가 0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2차원적이니까 S오비탈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하고 N은 제외를 하고 L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0이 있네. 여기도 근데 1도 있네. 이 1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지? 이 1은 그 다음에 가장 단순한 모양이었던 3차원적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했던 P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그럼 여긴 P 오비탈이 있겠네? 요거는 K 껍질처럼 S 오비탈이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K라는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1, 가장 안쪽에 있고 첫 번째 있으니까 1. 그렇기 때문에 방위양자수는 이렇게 0, 1, 2, n 플러스 1개까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L은 그렇다면 0이 되고, 이 0은 L이 원래 3차원적 모양을 가리키는 건데 L이 0이 됐다는 것은 평면적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S오비탈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L에 지목하자면 L 오비탈은 L 전자 껍질은 주양자수가 2니까 방위양자수는 0하고 1이고, 0은 3차원적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S, 다음에 1은 3차원적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학년 1반 임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